이곳은 동리, 그의 고향, 경주시 성건동. 구불구불 깊숙한 골목은 옛 기억을 품은 채 세월을 보내고 있다. 달그락거리는 일상을 건너 한 어린 소년의 다름박질 소리를 더듬어 찾아본다. 김동리 스님의 어릴 적 이름은 김시종이었습니다. 이곳 성건동에서 태어나서 이 골목을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던 개구장이었습니다. 얼마나 개구장이었느냐 하면 화가 나면 무턱대고 친구들의 팔뚝을 물어서 피를 낼 정도의 개구장이었다고 합니다. 비록 그 흔적은 지금 남아있지 않지만요. 오랜 옛 서울의 한 이름 없는 마을. 동리는 그의 시 자화상에서 고향 성건동을 이렇게 표현했다. 이제는 한국을 대표하는 위대한 소설가가 태어난 곳. 그렇게 경주와 동리의 인연은 시작됐다. 음력 1913년 11월 24일 동리는 5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다. 어머니가 40이 넘어서 얻은 아들이라 젖도 모자랐고 밭일이 바쁜 어머니를 대신해서 형수가 죽을 먹이며 돌보았다. 이 나무가 성건동의 신목 당산나무입니다. 어린 시절의 시종이 자주 올라가서 놀았다고 하는 나무입니다. 일종의 놀이터 역할을 했던 것이죠. 유난히 술을 좋아하던 그의 아버지. 동리는 2살 때부터 아버지의 술지개미를 얻어먹었단다. 김동희 선생님 아버지가 김동희 선생님을 어머니가 45살에 낳았으니까 거의 할아버지 상태에서 낳았으니까 얼마나 귀엽겠어요. 너무 귀여워하는데 이제 엄마는 농사지러 나가고 아버지는 이제 술 잡수신다고 있다가 이제 술을 다 마시고 그 술찌꺼기를 이제 그 그릇에 묻힌 그 요만큼 남은 찌꺼기가 있겠었겠지. 그래서 동리가 아기였을 때 막 그걸 기어가가지고 그 찌꺼기를 먹은 거라.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그걸 한번 하러 본 거라. 아버지가 이제 보고 나니까 걔가 신기한 거야. 요 3살짜리밖에 안 된 애가 술찌개미를 먹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아예 아버지 상에다가 이제 술을 먹고 나면 요만큼 남겨가지고 동리 선생님을 드렸대요. 그러니까 이제 애가 3살 때부터 이제 먹기 시작한 거라. 술 먹는 아버지를 참을 수 없게 된 어머니는 교회를 나갔다. 그런 어머니의 영향으로 기독교 계통의 학교를 다닌 동리는 글 잘 쓰는 아이였다. 글 깨나 쓰는 인사들의 놀이터. 그 시절 다방이야말로 문학과 인생을 논하던 창작의 공간이 아니었을까. 일로 와서 같이 합시다 해가지고 떡상수 아니면 서영수 시인. 제자이자 같은 고향 사람으로 동리와는 남다른 추억이 많다. 내가 17 고등학교 시절 중학교 마치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학원이란 잡지에 내가 발표를 하면서부터 동리 선생을 알게 돼가지고 대학도 역시 그래가지고 문예창작대학인 서라벌로 갔어요. 그 후에부터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은 사제관이라기보다도 앞에 작품을 놓고 이 얘기하기 전에는 굉장히 소탈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녁 때면 마치고 오면 서군 한잔 할래? 이러면 가면 밤새도록 술도 마시고 했던 분이고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존경하고 내 길 그런 말을 알려준 사람. 아주 뜻깊은 분이시네요. 그렇죠.
돌 한 조각, 나무의 나이테조차 역사를 품은 공간. 그곳이 경주다. 많은 이들이 독립문학의 출발점을 바로 그의 고향 경주에서 찾는다. 황성공원에는 독리와 평생의 문학적 동반자였고 국민시인이라 칭함을 받았던 문학가의 문학비가 또 하나 있습니다. 대구 개성중학교로 진학한 독리. 그곳에서 고향 친구 박영종을 만난다. 훗날 시인이 되는 모골이다. 독리 선생은 경주시 성건동 출신이고 모골 선생은 건천 모량리 출생입니다. 그 두 사람이 작품 구상을 위해서 이 황성공원을 자주 산책을 했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서로 등을 토닥여주며 격려했던 문학의 공간이 바로 황성공원입니다. 젊은 두 문학도의 꿈이 자란 경주. 대범한 독리는 숫기 없던 모골에게 이렇게 장담했다고 한다. 두고 보게 영종. 3, 4년 후면 우리가 문단의 주역이 될 걸세. 독리에게 있어 또 한 명의 남다른 인연이 있다. 바로 미당 서정주. 항상 미당 선생은 독리 선생을 치켜 올립니다. 정말 또 자랑스러운 친구로 해서 신라 사람으로서 신라의 후손으로서 정말 호탕한, 그러니까 독리 같은 정신을 가졌기 때문에 삼국 통일도 했잖아. 그러니까 독리 선생은 나 치켜 올린다고 술값 내가 내겠네 이 사람아, 그러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 얘기를 하고 둘은 친하면서 서로 치켜 올려요. 여기 소설가와 시인으로서의 특성이 드러나는 두 사람의 일화가 있다. 독리와 미당이 한 방에서 자고 전날 또 술을 마셨는데, 그래 어쩌니게 술을 마셔도 나는 잠이 안 와가지고 작품 하나를 썼네. 뭐야 이러니까 독리 선생이 하는 말이 벙어리도 꽃이 피면 운다. 벙어리도 꽃이 피면 우는 것을. 벙어리도 꽃이 피면 우는 것을 이라. 내 이제야말로 자네를 시인으로 인정컨네. 아니다 이 사람아. 벙어리도 꽃이 피면 우는 것을 이다. 됐네 이 사람아. 미당이 들 때는 벙어리도 꽃이 피면 운다 이래더니 야, 참 멋진 시다, 너는 시인이다. 그런데 그게 아니야. 그리고 그 잘못 들어서 벙어리도 꽃 입으면 운다 해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 그만둬, 너는 소설밖에 못 써, 이러더니 이런 얘기예요. 1934년 21살의 독리는 작가가 되기 위해 각종 신문사 신춘문예에 여러 편의 작품을 응모했다. 그 중에서 시 백로가 당선되면서 작가로 등단했다. 소설가 김지연. 김지연이란 이름도 독리가 지어준 것이다. 늘 스승이 그리운 제자. 백로 김동리. 섭 사이 언덕 사이 푸른 물 위에 님을 기려 벗 기려 너푸는 날에 고민과 추억의 한숨을 모르느니 오 조촐한 이 강산의 넋이여. 해돋는 아침에는 건물을 반기고 바람 부는 저녁 때엔 나불에 파르고 노래와 춤이 사철 눈물을 이지야. 고민과 추억의 한숨을 모르느니 오 점잖은 이 나라의 넋이여. 실제 우리 독리 선생님은 근대 문학에 들어와 정말
근대문학의 태두, 거목 막 이런 이름을 다 붙일 정도로 우리의 그 어떤 정통적인 정신 세계를 아주 그야말로 순수하게 구현한 그런 어떤 작품의 대가로서 우선 문학계에 끼친 영향은 대단했죠. 일제강점기에서부터 해방공간 이후까지 김동리는 소설가이자 시인, 평론가로 활동하면서 무수한 작품을 남겼다. 무엇보다 그의 문학적 영감을 짚어준 곳은 그의 고향 경주다. 신라의 역사와 문화가 녹아있는 이 오래된 도시는 그의 붓끝에서 다양한 이야기로 되살아났다. 시 백로로 등단한 이듬해 1935년 동리는 단편소설 화랑의 후예로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당선, 문단의 주목을 받았다. 이는 신라시대와 우리 민족의 삶을 다룬 첫 소설이었다. 한국 사상의 가장 중심이 되는 우리 고유 사상의 중심이 되고 고유 신앙의 중심이 되고 신라의 국풍의 중심이 된 이 모든 사상이 이제 소멸되어 가기 때문에 이 소멸되어 가는 것을 다시 찾아야 한다는 그런 뜻에서 이루어진 작품입니다. 이 화랑의 후예라고 자부하는 그 주인공에게 굉장히 연민을 가지고 사라져가는 우리 것에 대한 또 우리 사상, 정체성, 뿌리 이것을 다시 찾는다는 뜻에서 이루어진 작품이기 때문에 아마 특히 우리에게는 뜻이 깊은 작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후 동리는 수많은 작품을 발표하면서 우리네 노곤한 삶들을 투박하면서도 사실적이며 향토색 짙은 이야기로 그려냈다. 아마 그 단편을 쓸 수 있는 여러 문예 사조 혹은 기법 중에서 동일선 거의 다 쓰였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사실주의적인 작품, 약간 참 유미적인 작품,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아주 뛰어난 작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1930년대 그 무렵에는 이제 그 개화기적인 서양 것을 모방하거나 또는 그 양식 자체에서 새로운 어떤 소설을 한다거나 하는 그것이 지나가면은 이것이 정착한단 말이에요. 김동리 선생에 이르르면은 그것이 정착을 해서 하나의 전범이라고 그러고 전범 말하자면은 우리 소설의 한 모델이 될 수 있는 그 시대의 한 중요한 역할을 맡아요. 우리의 토속 문화와 민족 정서가 깃든 작품들. 오늘날 김동리가 가장 한국적인 작가로 평가받는 이유다. 산사를 오르는 길섭에 소나무들이 울창하다. 다솔사. 많은 군사를 거느린다는 사찰의 이름처럼 사방 사위가 소나무로 들어차 사찰을 비유하고 섰다. 김동리는 83세까지 사시는 동안 경주에서 22년을, 사천에서 11년을, 서울에서 49년을 살게 됩니다. 젊은 시절 그의 가장 빛나는 시기를 사천 곤명면에서 보냈는데요. 바로 이곳 다솔사는 김동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곳이었죠. 스물세 살 무렵 동리는 큰 형인 김범부를 따라서 이곳 다솔사로 왔다. 범부 김정설,
동리의 맏형인 그는 당대 최고의 석학이자 사상가.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의 근거지였던 다솔사에서 마침 동양 철학을 가르치던 참이었다. 본부 선생님 생애에서 그 당시 한국뿐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가 이제 서양에 대한 이런 흠모의 정신이 매우 강했는데, 본부 선생님 경우는 한반도의 어떤 역사, 과거 속에서 좋은 것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 폭류 정신을 발굴해서 재해석을 하고, 동학을 옹호하고, 이런 입장에 서셨죠. 말하자면 토종 사상가였다. 그 김범부 선생은 경도제대 출신이고, 경도제대에서 천재라고, 교수가 그 강의를 하는데, 주역 강의를 하는데 영 시원찮아. 그래 강의실에 안 들어갔어. 교수가 안 들어오냐고 물으니까 들을 게 없다고. 그만 네가 강의해봐. 그래 강의를 하니까 계속 강의를 했대. 그 정도로 그 서정주 시인이 말하기를 우리나라에서 가장 머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김범부 선생이다. 그에게 범부는 아버지이자 정신적 스승이었다. 게다가 시종과 동리라는 두 개의 이름을 모두 지어준 이도 큰형 김범부였다. 동리는 이렇게 회고하고 있다. 형님은 나의 신이었다. 형이 지어준 필명을 받아든 순간 머릿속이 환하게 밝아오는 느낌이었다. 범부 선생님은 어려서부터 신동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일생 동안 천재 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사셨기 때문에 16년 밑으로 따라오는 동리 선생님으로서는 너무나 마음이 든든한 거죠. 큰 의지처였고 스승이었죠. 두 분이 특히 여러 가족 중에 특히 두 분이 친하셨고 아끼는 그런 사이였다. 다솔사 대웅전 뒷산은 차밭이다. 밭이라고 하기엔 무심한 듯 멋대로 자라도록 둔 야생 차나무들이 비온 뒤 싱그러운 향기를 머금는다. 해마다 4월 20일 고구 무렵이면 스님들은 찻잎을 따고 대나무를 이용해서 차를 덮는다. 송남하실 때 그때 이제 백운 수산성사가 백운 수산성사라고 했어요. 다도 무문이라 했다. 형식과 격식을 떠나서 삶이 곧 참선이 되는 경지. 맑은 차를 나누며 다솔사의 역사를 들여다본다. 신라 지중왕 4년에 창건이 되어 있으니까 한 1500여 년, 그러니까 해인사보다도 한 300년 빠른 그런 역사가 되겠고, 근현대에 와서는 이제 효당이라는 그 고승이 주석을 하면서 차문화를 주도고, 또 차문화와 더불어서 일제강점기에는 한용운 스님을 근거로 해서 만당 결사가 됐던 이 근거지입니다. 불교계 독립운동 거점이었던 다솔사. 1934년 만해 한용운의 제자이자 다솔사 주지였던 효당은 문맹 퇴치를 위해서 절 아래 마을에 광명학원을 세웠다. 그해 신춘문예로 갓 등단한 문학청년 김동리가 야학교사로 합류했다. 동리는 그 당시의 이야기를 곤명 향토지를 발간하면서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다. 어, 1935년도에 그 중앙일보에 신춘문예 소설이 당선되고 난 뒤에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때에 자기 형님인 맏형인데 김범부 선생이라고, 그분은 우리나라 동양학 그 연구의 그 태도이기도 하고, 만해 한용운 선생하고 이 그 호형호재하는 사이고, 그러니까 일제 경찰의 눈을 피해서 여기 다솔사에 자기 형님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따라서 우리 김동리 선생도 이 다솔사에 인연을 맺게 된 것입니다. 동리는 1940년까지 이곳 다솔사에 머무르며 학원에서 계몽운동과 더불어 작품 활동에 몰두했다. 그가 머물렀던 요사체는 바로 만해 한용운이 독립선언서 초안을 작성했던 곳. 이곳에서의 체험은 동리의 문학작품에도 투영된다. 20살의 동리는 한때 출가하여 스님이 되려고 했답니다. 그러나 가부자가 안 된다는 이유로 스님을 포기했다는 일화도 전하는데요. 만약에 그랬다면 이 시대의 위대한 소설가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다솔사에서 생활하면서 동리는 등신불, 황토기 등 다양한 소설의 소재들을 발굴해냈다. 그 다솔사에도 소신대라는 게 있어요. 그 소신대에서 소신한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이야기도 듣고 그 스님들로부터 이 소신공양으로 이루어지는 이 등신불 이야기를 픽션으로 끌고 간 것이 아닌가. 부처의 진신사리를 모신 정멸보궁의 다솔사. 기도 도량으로서 수많은 불자들의 순례가 이어지는 곳. 어느 날 동리는 형님인 범부와 만해 한용운의 대화 속에서 우연히 분신공양이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된다.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릴 때는 음식을 올리거나 꽃을 올리거나 이렇게 되는데, 이제 몸을 불살라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이런 이제 어마어마한 그런 이야기를 한 중국 고전에는 소신공양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국에 그런 사례가 있어? 이렇게 이제 만해 스님이 물으니까 범부 선생님이 형님이 모르시는 거를 전들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대답하는 것을 동리 선생님이 옆에서 엿듣게 되죠. 오랫동안 동리는 이 이야기를 간직해 두었다가 20년이 지나서야 소설로 발표하는데, 그것이 바로 동리의 대표작 등신불이다. 이 소설은 액자 소설이거든. 바깥에 그 이야기가 있고 안에 이야기가 있단 말이야. 안에 이야기가 그 새로운 자료를 거기 확보해서 거기에다가 집어넣은 건데, 바깥 이야기는 살생을 피하기 위해서 징병에서 빠져서 도망을 가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절로 들어가는데 그 절에 1200년 전에 있었던 등신불 이야기가 또 하나 나온다고. 1200년 전에 등신불 이야기가, 분신공양이 뭔지 처음 듣는 말씀 같은데요. 그러자 주지 스님이 찻잔을 닦다 말고 나를 돌아다보며 불도 닦는 사람이 자기 몸을 불살라서 부처님께 공양하는 일이라네 하셨다. 몸을 불태우는 아픔, 자기를 멸각시키는 그 불꽃 속에 자기를 던지는 희원이 없으면 안 된다. 나도 그런 경험을 했다. 자기 스스로의 몸을 절단하는 그 아픔을 통해서 자기는 이 불교의 세계를 들어가는 깨달음을 얻었다. 굴레에서 성불에 가까운 경지에 왔다. 그러니까 언제나 이야기하는 사람이 또 하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두 이야기가 합쳐짐으로써 이야기가 클라이막스로 가는 거죠.
섬진강 줄기를 따라서 영마의 배경이 된 화개장터로 향하는 길. 김동리의 단편 소설 영마. 특히 경남 하동의 화개장터를 둘러싼 풍광을 동리는 마치 능숙한 화가의 붓질처럼 한 문장으로 그려내고 있다. 쌍계사에서 화개장터까지는 사오리가 좋은 길이라 해도 굽이굽이 벌어진 물과 돌과 산협의 장려한 풍경은 언제 보나 그에게 길멀미를 내지 않게 하였다. 나고 드는 길목에서 잠시 멈춰 숨 돌리는 곳. 화개장터의 삶을 일군 사람들은 누구나 떠돌이의 숙명을 이고진 이들이다. 해방기 김동리의 대표 작품은 영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갈래의 물길이 만났다가 헤어지는 곳. 수많은 사람들이 때로 몰려와 만났다가 헤어지고 또 떠나가는 곳. 바람같이 왔다가 떠나가 버리고 나면 결국 여인들만 남아 주막을 지키게 되죠. 떠돌이 운명을 타고난 장터 사람들. 그들의 거부할 수 없는 숙명을 소설로 이루어낸 것이 바로 영마요. 그 무대가 화개장터다. 흘러가는 물처럼 결국 유랑의 길에 오른 아들. 영마살이라는 한국적인 운명관이 시대상에 버무려져 오롯이 드러난다. 김동리 선생의 작품, 소정주 선생의 작품은 한국의 언어에 끈적끈적한 아주 기층적 언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어가 존재하는 한 이분들의 좋든 나쁘든 이분들의 말투, 산문투 이런 것들은 아마 아무리 세상이 많이 바뀌고 요즘 트윗하고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들에게도 한국말의 원형으로서 남을 것이다. (1953년) 마흔의 동리는 서라벌 예대에서 문학도들을 가르쳤다. 오늘의 한국 문단을 주도하는 대부분이 그의 제자들이다. 동리 선생님은 말하자면 체구가 좀 작았습니다. 시골에서 온 학생이니까 일거수일투족을 이렇게 관찰하게 되죠. 근데 이분이 굉장히 굽이 높은 구두를 신고 다녔어요. 그 대머리를 굉장히 번쩍거리는 그런 느낌이고, 그다음에 그러면서도 굉장한 동안이었습니다. 늘 웃음으로 진지하게 강의를 해주신 아마 그런 광경을 제가 이제 목격을 했었죠. 9권을 쓴 이후 10권째를 쓰는데 30여 년의 시간이 걸렸던 소설 객주의 작가 김주영. 그의 글쓰기에도 스승의 가르침이 녹아있다. 그러니 늘 말씀하시기를 문화 소설은 우선 문장이 분명해야 된다. 어리숙한 그런 문장을 쓰면 안 된다. 한 문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밤을 꼬박 세워야 하는 내 스스로를 발견했을 때, 동리 선생님의 가르침이 아니었다면은 내가 문장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 밤을 세웠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죠.
관촌수필의 소설가 이문구. 우리말의 연금술사라 불리는 그 또한 동리의 제자였다. 그는 문인기행이라는 산문집에서 가장 먼저 스승인 동리를 언급했다. 이문구는 동리를 한국 문학의 거목이라고 말한다. 선생은 언제나 어렵기만 하였다. 따져보면 선생만큼 너그럽고 자상한 분도 없건만 나에게는 언제나 지엄하신 어른으로만 아로새겨져서 배우면 배울수록 아득하게 높고 멀다랗게 계신 분이었다. 1940년대 참여문학론에 맞서 순수문학을 주장했던 우익계열의 선두주자 동리. 그러나 온 집안이 좌파였던 작가 이문구가 제자로 들어오자 동리는 가장 열렬히 그를 옹호하고 보호해 주었다. 동리 선생님은 아주 우파입니다. 보수고요. 그런데 이문구 선생은 좌파고 운동권 사람이었죠. 그런데 동리 선생이 이문구 선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건 네 일이니까 네 일이고 내 일은 내 일이다. 그래서 잡지를 문학 잡지를 만드는데 이문구 선생 다 맡겨주고 막 이런 금도를 보였죠. 그러나 또 이문구 선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옆에 있는 분들이, 운동권에 있는 분들이, 너 왜 동리 선생을 못 놓고 그렇게 붙잡고 있냐. 손 놓고 나와라. 이래도 이문구 선생이 끄떡 안았던, 꿈쩍하지 않았던 아마 그런 기억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선생은 제자와 후배를 가엾이 사랑하셨다. 습작기에는 토시 하나까지 바로잡아 주시는 문장 수련에서부터 주제의 개척과 구성의 허실, 심지어 제목 따는 요령까지 무엇 하나 소홀함이 없으셨지만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일단 등단하여 기성작가 대우를 받기 시작하면 어디에 무슨 글을 어떻게 쓰든지 참견을 하지 않으셨다. 시종, 묘하게도 동리의 본명과 같다. 바로 동리가 그에게 붙여준 필명이다. 선생님께서 제 이제 그 생일하고 이렇게 다 맞춰가지고 또 제 그 글 쓰는 제 특별한 제 취향 같은 것도 다 맞춰서 지어주신 것 같아요. 처음에 저는 몰랐습니다. 선생님이 그 이름이 선생님 그 본명으로 쓰신 이름인 줄은 몰랐고 그냥 쓰다 보니까 선생님 이름이라서 정말 더구나 더 감동적으로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일본의 대정대학 재학 중에 학병으로 끌려나간 것은 1943년 이른 여름. 미술학도였던 그에게 동리의 작품 등신불은 소설가로의 꿈을 꾸게 했다. 그리하여 우리는 가장 그 작가로서 가장 본받고 싶은 분의 한 분이거든요. 그분은 그 미학도 가지고 있고 아주 미학을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에 아주 그 규범을 아주 엄격하셨고, 그리고 철학이 또 그분 김동리의 철학을 누가 따라갈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그런 걸 갖고 계셨고, 그리고 모든 그 문화의 어떤 관습 같은 거, 또 우리 전통적인 한국의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했던 분이라서 그렇게 큰 작가가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모든 걸 갖춘 작가가. 동리의 삶과 그의 작품을 온전히 남겨둔 동리모골 문학관. 평생에 걸쳐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방대한 작품을 쏟아낸 동리.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이들의 뇌리에 남는 작품이라면 바로 무녀도다. 무녀도는 우리 구한말 시대의 그 기독교와 과학 문명이 들어와서 우리 샤머니즘과 이거 갈등과 충돌을 일으키는 이것을 배경으로 해서 이루어진 작품인데,
무당인 어머니 모하와 기독교도인 아들 우기의 갈등. 그것은 당시 한국 사회를 대변하며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 초점은 우리의 전통에 대한 고수 이런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또 그 경주를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욱더 가슴에 충격을 주는 그런 소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가족의 종교적인 갈등은 극에 달했고 세계관의 충돌은 어미와 아들의 죽음이라는 두 개의 비극을 낳고야 만다. 김동리 선생님이 사셨던 주로 작품 활동을 하셨던 1930년대 전후해서는 그러한 그 강점하에서 있었고 서구 사상이나 이런 게 들어왔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전통적 한국인을 찾는 것만 해도 대단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 정체성을 찾으려니까. 이분이 그리는 건 반드시 장소성이 있다는 것과 그 장소성에는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를 내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람들하고 아이덴티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레이터는 언제나 요즘 사람이거나 딴 사람이죠. 이야기하는 대상들은 우리가 지나온 한국인들의 모습이죠. 동리가 유년 시절을 보냈던 경주시 성건동. 예부터 이곳은 점집촌이었다. 토속적이며 무속적인 분위기가 동리의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이유다. 이곳 성건동은 굉장히 유명한 무당촌이었습니다. 한 집 건너 한 집이 무당집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말이죠. 동리생은 바로 이곳에서 경주의 자연과 샤머니즘의 뿌리를 자신의 필생의 문학의 근본적인 정신으로 채택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무녀도의 모화라고 할 수 있겠죠. 모화는 온 고을에서도 제일 이름난 무당. 그러나 물밀듯이 밀려드는 근대 문명 앞에서 그녀는 샤머니즘은 점점 힘을 잃어갔다. 작가 김동리는 우리네 토착신앙에 대한 애정을 소설 속에 드러냈다. 이 소설은 외국어로 번역돼 해외에 알려졌고 이후 노벨 문학상 유력한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우리나라 이제 문학 작품 중에서 한국 문학 중에서 사실 노벨 문학상 본선 후보까지 이제 본선 후보를 보통 5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후보까지 올라간 경우는 이제 김동리 씨의 1978년에 지은 을화가 유일합니다. 뒤에 물러누운 어둑어둑한 산, 앞으로 폭이 넓게 흐르는 검은 강물, 산마루로 들판으로 검은 강물 위로 모두 쏟아져 내릴 듯한 파란 별들, 바야흐로 숨이 고비에 찬 이슥한 밤중이다. 강가 모래펄에 큰 차일을 치고 차일 속엔 마을 여인들이 자욱히 앉아 무당의 신하의 가락을 취해 있다. 그녀들의 얼굴들은 분명히 슬픈 흥분과 새벽이 가까워 온 듯한 피곤함에 젖어 있다. 무당은 바야흐로 청승에 자지러져 뼈도 살도 없는 홀령으로 하환듯 가벼이 계좌자락을 흔들며 돌아간다. 경주에 북천, 서천, 남천이 합류되어 소용돌이를 일으키는 곳, 애기청소. 바로 이곳에서 모화는 마지막 부잣집 며느리의 혼굿을 흐드러지게 펼쳐내고 물속으로 사라졌다. 우리의 무속신앙은 사라졌지만 그것을 김동리 소설 속에 예술함으로써 무녀도를 여긴 그림으로 그렇지만 이거 소설로 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술로 승화시키면 다시 생명력을 가지고
다른 종교로서는 몰라도 이런 무속적인 토착적인 우리의 신앙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예술로 승화했을 때는 다른 종교와 충돌하고 갈등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새로운 문화 형태로서 이어간다. 동리는 끊임없이 고향의 이야기를 문학으로 캐냈고 경주는 한국혼을 상징하는 공간이 된다. 동서문명의 교차로 터키. 지난 9월 이스탄불의 미마르시난 예술대에서 열린 한터 문학 심포지엄. 동리 탄생 100주년을 맞이하여 그의 작품이 터키어로 소개되었다. 김동리 선생님이 이제 터키에 상륙을 하고 터키 사람들에게 김동리라는 이 중요한 작가가 있다는 것을 알려지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동리의 탄생 100주년을 맞이해 다양한 방식으로 동리의 삶과 문학이 재조명되고 있다. 결국 동리와 그의 문학은 사라지고 과거에 묻힌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재생되고 해석되어 우리 문학의 바탕으로 지금도 뜨겁게 살아가고 있다. 키가 작으신데 피부는 참 희고 맑으세요. 그리고 항상 환한 그 힘살같이 입술이 좀 두툼하셨고 뭐 말씀을 한번 하시려면 그렇게 온 전신으로 이렇게 또 말을 배에서 길어 올리듯 하셔요. 네, 동리 선생님이 어느 날 저를 부르셔가지고 선생님 댁을 갔는데 선생님 저한테 다른 얘기도 없으시고 영화를 보여주시더라고요. 보시고 나와서 길거리에서 선생님께서 그 영화 주인공이 하시는 그 뭐 쿵우가 있었어요. 중국의 쿵우가 실제로 있을 수 있다고 하시면서 길거리에서 흉내를 내시는데 참 이게 저렇게 순수하시구나. 그와 함께했던 수많은 문인과 제자들. 이들을 통해서 제2, 제3의 동리가 탄생되고 있다. 선생님이 저희들 찾아오는 걸 무척 좋아하셔가지고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씩 이제 정기적으로 찾아가고 했는데 보면 그 유명합니다. 다 제자들은 다 알죠. 선생님 그 집에 찾아오면 술이 정종이에요. 정종을 본인이 직접 데펴가지고 부엌에 가서 이렇게 부엌 앞에서 우리가 이제 저 식탁에 앉아서 술을 마시니까 그러면 직접 그 부엌에 가서 이제 정종은 데펴야 되잖아요. 데워서는 제자들한테 일일이 부어도 그러니 그 제자들고 뭐 다 술이 취하게 마련이에요. 근데 그 마침 그 선생님 쓰러지시기 바로 일주일 전인데 제가 나중에 그 이렇게 일기장을 찾아보니까 딱 일주일 전이더라고. 근데 어지간 술이 너무 많이 됐는데 정작 선생님은 덜 취하시고 우리가 아주 취해가지고 어쨌든 그날 그 노래도 참 많이 노래도 부르고까지 하고 돌아왔는데 그리고 꼭 일주일 만에 쓰러지셨어요. 1995년 6월 17일 오랜 지병을 끝으로 동리는 세상을 떠났다. 비록 그의 육체는 사라졌으나 그의 작품은 영원히 우리 문학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 선생님의 그 추구하는 것은 인간성 옹호야. 다른 것은 체제나 어떤 이런 것보다 인간 위주의 인간성 옹호 이런 걸 주장하셨기 때문에 우리 문학계에서는 아주 뭐 전부 우리가 받들어 매시는 그야말로 우리가 또 따라야 할 그런 어떤 문학 정신을 우리한테 쏟았고 사회에서 끼친 것도 정말 아주 정도를 걸으신 거지. 인간 중심의 정도. 과거의 한 작가로서 또 그것도 저 경상
경상도의 어느 한 경주의 박물관 속에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의 그 한 소설로서 이루어진 그 세계가 읽혀짐으로써 새롭게 읽혀짐으로써 읽는 사람에 따라서 무수하게 새로운 문여도가 그려지는 것이다.